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이스 경제 훈풍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통업계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부터 시작해서 격변을 맡고 있는 유통업계 전체 상황 한번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통업계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구조 변화가 심하고 또 힘든 업체는 매우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홈플러스, UMF, 정육각은 기업 회생 절차 밟고 있고 또 11번가 인터파크 커머스는 매각이 진행 중이고 근데 뭐 여의치가 않고 그렇습니다.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가 123개네요. 네, 123개죠. 8월에 정기를 못 냈다고요? 아, 그렇죠. 너무 어렵다는 얘기인데. 캐시플로우가 유동성이 굉장히 심각한 우려로 돼 있다. 이 정도면 이제 그 유동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기세를 못 낼 정도면 건강, 고용, 산재 보험료도 체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굉장히 심각한 단계죠. 예. 우리가 이제 홈플러스 사태를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매각 진행 중인데 매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런데 장사는 계속 해야 되는데 장사는 조건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래처들이 그 전에는 믿고 그냥 물건을 먼저 넣고 팔리면 돈을 받는 나중에 받고. 이런 거 있는데 일단 거래처들이 이게 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보증금을 선지급해라. 그런 물건 넣어주겠다라고 일단 요구가 됐고요. 그리고 원래는 홈플러스가 잘 돌아갈 때는 물건을 받고 정산하는 시점이 보통 3개월이나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이제 거래처들이 믿지 못하니까 정산 기간을 당겨라. 그러니까 보증금도 올리고 정산 기간도 당겨라. 그렇지 않으면 돈도 빨리 내라. 물건을 넣지 못하겠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올여름 매출 무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소비 쿠폰이 홈플러스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 그리고 고정부 지출은 확대됐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임대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딱 막힌 상황. 이런 상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건 현금이 지금 돌지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 뭐 대규모 점포 폐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1월에 5개 점포 폐점하고 12월에는 10개 점포 폐점하고 올해만 이제 그러면 21개를 일단 문을 닫겠다. 그러면 100개 정도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홈플러스 대주주가 이제 MBK 파트너스인데 회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좀 잘 좀 해야 되는데 돈도 투입하고 구해서 근데 그것보다는 이제 폐점, 매각 이런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회생의 의지가 없다고 읽히는 부분이고요. 그렇네요. 근데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이 과연 정말 업황 자체가 어려서 그런 거냐, 아니면 MBK 경영의 문제냐 이렇게 둘 중에 볼 수 있는데 물론 둘 다일 수 있지만 지금 요번에 이제 폐쇄하는 16개 점포의 명단을 보면 이거는 홈플러스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할 때 우리가 익히 알듯이 LBO 방식, 그러니까 론을 일으켜서 전체 자금 중에서 자기 자금은 한 30% 이하고 나머지는 LBO 방식으로 홈플러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기업을 인수하는 이유가 싸게 사서 조정해서 비싸게 팔아서 차익을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LBO 방식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이 LBO 중에서 LBO를 빨리 갚아야 자기들이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렇죠.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잘 나가는 점포를 일단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인수를 하자마자 1년 정도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일부 매각 대금을 갖고 나서 이것도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셀앤 론 방식.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산이었는데 점포를 그 부동산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쓰고 있는 홈플러스는 오히려 재임대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업을 경영을 했습니다. 집을 따지면 집 팔고 다시 전세 그 집을 전세 내가 사는 집을 팔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 캐시를 이용하려고. 그 캐시를 어디 갔겠습니까? 빚갚는 데 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LBO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 매장이 전체 한 12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68개. 그러니까 54%가 다 이 방식입니다. 쓰리랜드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그 매각을 결정한 16개 점포가 어떤 점포냐?
이 장사가 정말 안 되는 곳이냐? 물론 장사도 안 됐겠지만 이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곳이었어요. 비용을 줄이려고. 그렇습니다. 원래 그 홈플러스가 68개의 임차료가 규모가 약 4천억 정도 되거든요. 1년에. 4천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요만큼 나지 않고는 사실은 그렇죠.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점포 한 곳당 한 달의 임대료가 2억에서 3억입니다. 네. 예. 현재 68개 점포 중에서 50개는 우리 좀 어려우니까 임대 좀 깎아줘.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15개 점포는 이번에 매각을 결정한 점포는 임대료 조정이 안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15개 점포의 영업 손실이 약 800억인데 그중에 임대료가 700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자체의 LBO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 LBO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짜 점포 팔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체 매장에서 50% 이상을 세렌론 재임대 방식으로 캐시플로우를 돌리다가 탈이 나버린 거죠. 이것이 사실은 홈플러스 경영의 가장 큰 패착이었다. 그 패착이 지금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결론은 이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서 이제 그렇죠. 했는데 사실은 회생 절차에도 큰 문제 생긴 게 뭐냐면 이 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이 세렌론 방식으로 어쨌든 그 점포를 재임체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했냐면은 유동성 회복이 안 되니까 지금 메리츠 금융에다가 1조 2천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어떤 방식이냐? 보유 점포를 신탁 담보를 맡겼습니다. 메리츠 금융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겠죠. 그렇죠. 자산 자체가 뭐 확실하니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요 1조 2천억 담보 매출 이 대출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매각 상당히 좀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어쨌든 결론을 쫓아 가보면 루트 코즈는 LBO 방식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 그렇겠네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악수를 두는 과정이 지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인수 희망자가 지금 없어요. 없어요. 법원에서 지금 회생 절차를 계속 두 번이나 연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9월이었는데 7월이었는데 이거 다시 11월까지 연기를 해주는 상태인데 그래도 없어요. 그러면 인수를 11월까지 못하면 뭐 또 연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두 번이나 연기됐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만약에 뭐 유력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MBK 파트너스 스스로가 회생의 의지도 사실 보이지 않고요. 이거를 딴 곳의 M&A 추진도 지금 어렵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하셨던 것처럼 일단 회생 계획 인가 전에 M&A 추진 중에 있는데 제출 기한을 2분이나 인정을 시켰어요. 11월 10일까지인데 이 M&A 방식도 뭐냐면 스토킹 호스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매각 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 계약을 이미 체결해요. 뒤에서 다 체결한 다음에 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 희망자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자세인 거죠. 그런데도 이거 인수자가 없다는 거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썼는데도 인수자가 없다? 이건 최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제일 첫 인수 시장에서는 롯데마트가 인수하면 되지 않느냐. 어쨌든 시장 이 자리를 이마트 다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롯데마트도 어렵습니다. 롯데마트도. 그다음 이제 자선책이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가지고 있으니 그렇죠. 농협이 하면 되지 않느냐? 농협도 아예 거절입니다. 농협은 뭐 사실은 자기가 같지만 그 국가의 정책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없으면 다른 인수자는 지금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매각이 안 되면 결국에는 뭐 다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근데 이제 뭐 MBK 파트너스의 뭐 어떤 사업을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경제에 미친 영향, 특히 그렇죠. 이제 실업. 네. 이게 보니까 홈플러스가 문을 만약에 닫으면 직접 고용만 2만 명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딸린 건 주변 상권이라든가 이게 하면 추정이지만 10만 명이 네.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아주 굉장한 뭐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7년에 한진해운 파산 때 실업자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네. 이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많은 거지만 야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아마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정부에서 아주 핫 이슈로 떠오를 건데 오늘 국정감사에도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실직 고용 2만 명하고 주변 상권이 문제고 그다음 문제가 협력업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협력업체들도 물론 대기업들도 많지만 협력업체들도 이게 지금 게시폴로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해서 돈을 못 받은 곳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1차적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대전에 이전에 옛날에 대전에 세이백 백화점이 폐점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세이백 백화점 바로 옆에 홈플러스가 있었어요. 네. 같이 폐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전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이게 사실은 사실 도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홈플러스가 이쯤에 있는 위치들 대부분 가보시면 그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있기 해서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고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마트가 폐점을 해버리면 사실은 도심 공동화 현상이 굉장히 빠르게 그야말로 거의 통 비게 되죠. 네, 그러면 거기가 완전히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요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유통업의 위험에서 어떤 홈플러스의 폐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지역 경제나 특히 대형 유통마켓은 지역 경제나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롯데마트 같은 경우도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황이 뭐 좋진 않고 네. 인수를 뭐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진 않고 이마트도 뭐 마찬가지로 온라인 유통업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뭐 팀원, 쿠팡과 업계를 이렇게 나란히 했던 삼형제 중에 또 UMF 결국 이제 파산이 확정돼 버리고 이 인수자가 마땅치 않고 이것도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이것도 이제 이 오프라인 시장만큼이나 굉장히 격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승자만 이기는. 맞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는 어제 통계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서울시에서 무슨 통계를 발표했냐면은 서울 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라는 통계 발표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네. 했는데 서울시의 인구가 그 가구 수가 166만 가구인데 1인 가구가 39.9%였습니다. 40%. 4인 가구 우리가 보통 가정 그리면 4인 가구를 4인 가구 표준이죠. 표준이잖아요. 요 표준 4인 가구가 12.3%입니다. 표준이 아니네요 이제. 네. 이제 4인 가구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2인 가구가 26%니까 실제 1, 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3분의 2네요. 66%입니다. 아이고.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장사가 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빠른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리고 60대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전체의 20.2%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전체 67%고 초고령 인구가 60%가 된 20%가 된 이 인구 구조에서 유통업 이전의 대형 유통마켓이 살아남을 리가 없죠. 그렇죠. 다 카트를 끌고 가서 많은 물건을 살 이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피부로 느끼지만 유통업이 다 망가졌느냐? 아니죠. 쿠팡은 여전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1인 가구가 집 앞에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주기 때문이고요. 요즘은 식품까지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구 수가 인구조가 변하다 보니까 경쟁력은 딱 두 가지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싸거나 마르거나 이 두 요소 외에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싼 가격, 그러니까 다이소 그리고 무신사, 그렇죠. 네. 올리브영 같은 유통마켓은 여전히 호황을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쿠팡은 여전히 또 잘 되고 있고요. 그 네이버 그 커머스 쪽도 여전히 잘 되고 있고, 반대로 정통 유통은 이렇게 지금 몰락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롯데마트 좋지 않고요. 롯데마트도 2019년도에 점포 수가 125개였는데 현재 112개로 줄었거든요. 예, 아마 더 줄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리고 다른 이제 우리가 보통 다른 유통마켓이 중간 유통마켓이라 그러는데
아까 뭐 잠깐 언급했지만 뭐 육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정육각이라든지 초록마을이라든지 인터파크 커머스도 지금 다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데 업종에 종사하는 쪽에서 이걸 적응을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이걸 과연 시장에만 맡길 것인가? 사실은 정부에서 손을 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자가 심한 1조 이상 적자가 나는데 과연 이걸 과연 업종에만 책임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런 어떤 매개 역할이나 여러 가지 역할도 이번에 한번 재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지금 온 오프라인 시장을 판매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오프라인 쪽이 좀 약해지고 온라인이 강해진 건 사실인데 온라인 중에서도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이 극명하게 갈리고 대표적인 게 11번가. 그렇죠. 그죠? 네. 좀 아까 UMF도 있었지만 11번가도 지금 매각자가 1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아무도 안 사겠다고 지금 뭐 적절한 매수자가 없는 건 아닙니까? 특히 이제 그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 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실 자본시장의 돈이 엄청나게 풀렸거든요. 예, 그래서 온라인 유통박치 막 큰다고 했었고 그때 생각해 보시면 뭐 아주 명품의 온라인 마켓도 생겼고 이런 온라인 마켓이 생겼습니다. 많이 생겼죠. 많이 생겼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본시장에 갈 돈이 없다 보니까 막 투자가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정부 손 놓고 있었고 그 거품이 다 빠지면서 사실은 시장이 완전히 대피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뭐 정육각이라든지 초록마을 이런 것들이 이런 업체들이 그때도 투자를 받다가 갑자기 매물로 이제 잘 됐을 때 성지표를 가지고 매물로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도 아마 더 빠를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변화에 가장 민첩한 업종만이 살아남는 유통업 지도가 생긴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쿠팡, 네이버 쇼핑, 또 다이소, 무신사 이런 데는 좀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온라인 시장이 전체 커머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들이 이제 과점 구조로 점점 가고 있고 이 중에서도 또 이제 뭐 킹 오브 킹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독점하는 기업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유통업계 구조는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우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시장은 인구 구조 변화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지금 국내 시장 전체가 약간 다운사이징은 맞습니다. 유통 자체가. 그래서 아마 이 업황의 변화와 구조조정은 더 빠르게 이제 진행될 거고.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는 또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오프라인이 다 망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더 현대서울. 히트쳤죠. 예. 그리고 분당에 있는 현대백화점. 공통점이 뭐냐 하면 체험 효과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체험과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단순한 소비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갔을 때는 뭔가를 체험하고 싶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매장들은 지금 모바일과 커뮤니티 밀착 서비스,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쿠팡이나 자기가 쓰고 있는 걸 누르면 계속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습니까? 걸리죠. 예, 여기 밀착 서비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커뮤니티 기반.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에서 상품을 계속 노출하면서 생기는 그 쇼핑 효과.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바뀌고 있어서 이런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업체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은 재편되고 있다. 항상 시장은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정답이고 영원한 성자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모시고 경랑의 유통업체 현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